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전 IBK 리서치 센터장이셨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예. 이게 한 바퀴 완전히 다 돌더라고요. 이번 감기가 되게 심하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년 심하다는. 네, 매년 아무튼 심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심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굉장히 세졌다 이런 생각은 또 잘 안 듭니다. 저도 감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촬영할 때 이 말하는 도중에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이 나올 것 같고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거 정말 미치는 건데.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가장 요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요새 정부에서 뭐 강력한 규제책을 막 계속 내놓으면서 부동산은 꼭 잡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야 이건 정말 잡힐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언제 정부가 잡은 적이 있어? 이런 그렇죠. 의견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격이 한번 출발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한번 출발한 가격이 그 뭐 때문에 하락하느냐? 자기 힘이 다하게 되면 일단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어려우면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일부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요.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주가를 올리는 요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요. 금리가 낮으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과 맨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미분양이 나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는 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없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새로 지어가지고 공급해주는 게 많은 적은 게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가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좀 가변적이니까 좀 뺀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제 보면 경기는 현재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의 작년보다도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전망하더라도 정부조차도 가장 좋게 봐도 2.3%를 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것처럼 금리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과연 그 부동산을 더 바칠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계하는 그 기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KB금융에서 하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에서 하는데, KB금융에서 하는 게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경기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단위에서 그 현금 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대충 보게 되면 4천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략 이 금융자산을 한 10억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까지 다 합치면 한 25억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 전라북도에서 한
3,000등, 4,000등 이렇게 되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뭐 한 30몇 평짜리 되는 아파트 이거 강남에 있는 것도 사기 어렵다. 이러면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은 은행에서부터 돈을 많이 빌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세하고의 차이인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그런 통로를 막게 되면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가 뭐냐면 이번에 특히 이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낸 정책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안 빌려주겠다. 네. 특히 이제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으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죠. 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사고 그거를 보유하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금을 통해서 늘리는 형태가 되면 이게 또 그 부담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 조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정책을 내놓지만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부동산에 미치는 정책은 정책을 내놓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참여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2005년도서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도까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종부세 이런 것도 그때 다 들어왔었으니까요. 근데 그 효과가 언제서부터 나타나냐면요, 2011년 정도 돼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텀이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나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하면서 부동산을 규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언제 정도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면 2015년 정도가 돼야 그때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뭐 12년, 13년 이때에서부터 정말 많은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부동산 경기를 올리기 위한.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건 안 된 게 아니라 그만큼 보면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하고지만 올린다고 해서 그날서부터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세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겪어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이게 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정도가 돼야 이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입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데까지 시간적인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한번 불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 힘이 닿을 때가 돼야 정말로 이제 하락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이 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통계들은 거의 대부분 뭐 KB은행에서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동산 114 이런데 아니면 감정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주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니까 뭐 0.07% 오르고 뭐 이런 거니까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보다 더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작년도에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 가격 상승률이 얼마냐면 17.5%입니다. 그 이전,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의 상승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지난 5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 가격이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네요. 오른 거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보다는 상승률이 3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어들어 가는 형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도를 총 합치면 17개 시도입니다. 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시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요. 나머지 11개 시도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재원도 한정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모두 다를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에센스가 되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쭉 이게 밀려가는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또 보면 좀 부담이 이렇게 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변하기 전에는 보면 거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가 성사율이 어느 정도냐면 2.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100개 중에서 한 2채 정도만 서울 지역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 거래 규모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세 한 7억을 끼고 그래서 한 12억짜리를 산다. 그런데 그게 한 뭐 3억 정도 오른다.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얼마냐? 내가 5억을 냈으니까 3억이 오르면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주식의 용어로 따지면 ROE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낸 자본에 대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건데, 재작년인 2018년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ROE가 40% 정도였습니다. 작년이 얼마였냐면 한 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에 이런 변화가 오는 거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던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 그 스스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옛날보다는 그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한참 올라가고 그랬던 2017년, 18년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낮고 이러니까 그거를 흡수해버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워낙 지금 센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팍 꺾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20% 쭉 내려가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오기는 어렵지만, 조금 시간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힘, 에너지를 소모해 가는 과정으로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부동산은 주식은 전면 거래잖아요. 뭐 모든 이 그 시장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거래가 돼야 아무튼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면 거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가격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서 움직입니다. 쭉 올라가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동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는 사람은 올라갔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대신에 살려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높게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 사이에 공백이 뜨는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쭉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빠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데, 힘은 어느 쪽이 세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사는 사람 쪽이 세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이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말아먹기 일보 직전이라서 은행에 담보를 넣었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안 갚는다고 이거를 경매 처분을 하겠다 어쩌겠다 막 얘기를 하면 나는 이거를 낮춘 가격에서라도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그렇죠. 경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를 감안하게 되면 당분간은 제 생각으로는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위에서 쭉 붙어 있는 형태가 한 1년 넘게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약해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 그 작년 상반기 정도만 해도 예. 그 이전까지는 그 부동산이 상승하는 원리로 이제 저금리 효과 이런 예.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예. 지금은 이제 경기 상황, 예. 경기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저금리의 효과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의 모든 전통적인 그 원리가 아직도 계속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계속 먹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가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저금리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데 별다른 그 걱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런 원리로만 계속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낮은 금리인데도 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낮은 금리에 사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매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저금리 부분들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워낙 지금의 저금리나 많은 유동성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특이한 게 형태로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자산의 가격이나 그다음에 자산을 사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까지 가야 이게 정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시장은 밀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약간 상식처럼 고착이 돼 있는 게 이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 상황 하에서 뭐 이렇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는 건데 이 상식이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식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금리였다 갑자기 고금리가 돼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저금리가 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놈의 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에야 반성하는 차원에서 참 사람들이 몰랐고 뭐 이렇게 버블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갑자기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왜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부담이 됐지? 라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바뀌는 모양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대책이 안 서는 형태로서 가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 같은 거 했을 때도 그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지금 곱씹어 보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지금 지났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 보게 되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I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세상은 천지차별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무너지는 게 그 미래의 꿈은 미래의 꿈이고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인데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49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한계점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따뜻하다라고 느끼고 가격은 옛날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한계점을 내려가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국면은요. 금융위기가 나고 저금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하고 그것도 정말로 세게 저금리를 갖고 가고 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이랬을 때에서부터 상당히 예상이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런저런 것들에서 조금 위험한 신호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야 뭐 그렇지만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없는데 지금 자꾸 오를 것 같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좀 일단 살려고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게. 왜냐하면 지금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일한 기회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아마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는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이기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요. 그래도 정부는 특히 이렇게 부동산처럼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릴 수 있는 이런 그 자산거에서는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정말로 본인들의 그 생각이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느 정도는 좀 처분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여기에서 더 하다가 잘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뭐 강남의 아파트든지 이런 데는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90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가격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90년대 초반에 92년서부터 93년도까지 한 번 처음으로 이제 조정이 왔거든요. 그때가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아닌 국면에서는 그때가 처음으로 2%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이 언제 있었냐면 2011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때 3년에 걸쳐서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90년대 이전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강남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냥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에서 11%로 이렇게 해서 점점 그 하락하는 폭이 커지잖아요. 그거는 부동산도 이제 정상적인 투자의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투자의 상품이 됐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은 놔두면 올라. 이게 이제 상식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신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지난번에 2단계 협상 이제 사인까지 끝났고요. 이제 트럼프는 대선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번 이번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모든 협상을 미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는 어떤 의도로 또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또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일단 1단계 합의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정치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6% 성장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그 어느 정도는 타협을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저기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큼 더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이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도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론됐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거론은 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무튼 많이 뭔가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 협상서부터는 다릅니다. 2단계 협상서부터는 정말로 경제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협상이 될 때에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의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감시할 수 있는 그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1차에서는 다 빼버리고 2차로 다 넘겼기 때문에 네. 2차, 3차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협의를 해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보면 갈등이 생길 여지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타협이 질질 끌려버릴 상황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2단계 협상에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수렁에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 이전까지는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아마 상당히 그 선거 때까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갈 거고, 그 소강 국면 속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추가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짜는 형태로서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재선이 되고 다시 이제 제2차 협상으로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되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관건은 뭐냐면 금융시장과 관련한 개방의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술의 이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기술 이전 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미국이 지금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산업 2개입니다. 하나는 하이테크 산업, 또 하나는 이제 금융산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2개 다를 참 열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금융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어차피 많은 이 해외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지금은 중국에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개방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계산을 할 거고, 대신에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달러가 들어오는 유입의 그 통로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통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더 경제적인 모멘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보다도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되려고 하면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을 중국도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양쪽을 서로 놓고 할 텐데, 미국은 보다 더 많이, 중국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타격을 덜 받는 정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원래 중국이 원했던 거는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화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그 미국이 중국을 보는 전략은 명확한 것 같다. 이게 뭐 고급의 기술을 넘겨줘서 본인 그 미국의 경쟁자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과거에 아무튼 범용화된 기술을 넘겨줘서 우리를 그들의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그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바꿔서 가는 형태로서 하자. 이러면서 생각한 게 일본, 한국, 독일 뭐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국가 뭐 이런 건데, 일본은 이미 뭐 미국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나 뭐 여러 부분들에서 미국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뭐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형태지 않습니까? 제 그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제일 큰 통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화해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튼 유럽 국가들도 그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그 시장을 다른 곳에다 열어가지고 자본을 들여오는 것과 함께 기술을 들여오는 형태로서 해결을 보자. 이런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이죠. 네. 그래서 아마 2차, 3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될 텐데 재선을 하고 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주 세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밀어붙일 게 당연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1차 같은 경우에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서부터 한 중반을 넘어가면서까지는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한다라는 그 감을 줬지만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됐죠. 역시 그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아직까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아무튼 이 중국의 약함 이거를 미국이 본 이상은 아마 2차, 3차를 가면서는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내년도 정도서부터는 상당히 이거를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재선은 없으니까 자기 마지막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 사실 반세계화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그거 이제 자기의 행위들이 국민에 의해서 추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말 거침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중국 예전에 그 소련 연방이 러시아로 해체됐던 것처럼 중국을 해체하는 것까지의 무슨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압박은 굉장히 세게 가할 텐데 중국을 해체하는 거 거기까지는 아마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경제의 형태하고 지금의 중국이 이게 경제 형태하고 상당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히 위협적이라서 우리를 정말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어떻게 뭐 그걸 해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 무역 협상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 중국의 체력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지금서부터 2차 협상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일어나기까지 중국의 경제 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뭘 거냐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0개월, 뭐 짧으면 10개월, 길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마 그 할 텐데 제일 필요하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우선은 아무튼 자본을 축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에서 올해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은행서부터 조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신사 열어주고 12월 달에 증권회사 일부 열어주고 이러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는 아무튼 그 외국인들이 투자를 크게 못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50%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요 다음에 미국하고의 치고받고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큰 덩어리가 금융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이 테니까 지금 뭐 일천한 중국
금융시장을 어느 날 갑자기 뭐 내부적인 힘을 가지고 올리기는 어려우니 외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걸 체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비를 해가면서 가는 형태,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라면 올해에 아마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고 아무튼 뭐 한 6% 초반 정도는 될 거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일단 경기를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켜 놔야만 그 분쟁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 체력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시장을 어디에다 열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얼마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미국이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또 압력을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열리면은 그거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나요? 정말 중국이 금융시장이 열리면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뛰어들어가서 먹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중국의 금융시장 들어가서 뭘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익을 낼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제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은행보다는 아무튼 증권회사가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했었으니까. 네. 옛날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투자자들 한국 주식 살 때 중간에 브로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조금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뭐 가서 어느 나라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서 뭐 브라질의 주식을 사고 중국의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회사들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의 본인들의 자산을 거기에다가 태워서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큼 용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가는 예금만 하는 은행도 있고, 근데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면 뭐 아무튼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치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펀드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무슨 투신사 이런 데에서 해외 펀드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 그 나라에 가본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거 한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 그 유명한 회사지, 그러면 애플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국의 그 투자금융 혹은 이 금융의 어떤 그 수준이 낮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냥 느끼면은 한국에서도 해외에 무슨 부동산을 매입했네, 뭐 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했네, 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 선입관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맨날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 세계 호구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해외 투자를 해서 우리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일부 있기는 있죠.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최근까지는 아무튼 부동산 했던 것들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무튼 엄청나게 잘못 산 자산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에 샀다가
뭐 한 5년 전 정도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이익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아무튼 뭐 성공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거다 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과를 낸 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과거에 많이 했던 것들이 브라질 국채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뭐 금리 16% 이러면서 엄청나게도 떼와가지고 막 하고 했었는데,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익을 본 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헤아라가 그렇게 약세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선물 옵션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뭐 우리 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DLF 사태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예전에 키코인가요? 뭐 그것도 있어. 뭔가 우리는 뭐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해외와 관련된 어떤 상품에서 계속 피를 보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당하는 것 같은가. 너무 금융권 자체에서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면서도 정말 겁없이 판매를 하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한 경험이 지금서부터 따지면 거의 뭐 길게 보면 100년을 넘거든요. 100년 훨씬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디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이제 가서 다 서칭을 하죠.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쭉 하는 형태로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몇 명을 파견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대충 뭐 나온 뭐 그래가지고 몇 개 이제 뭐 그 영문 레포트 한번 보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라는 사람들 만나보고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특히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정도면 얼마나 거기가 좋다고 얘기가 많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그걸 하니까 당연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크게 당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펀드. 베트남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가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가격 올려놓는.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몇 군데만 뛰어들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손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을 우리가 좌우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릴 때는 올릴 수 있지만 후속이 없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 뭐 언젠가요? 금융 허브를 만드네, 뭐 금융 강국으로 키우겠네, 뭐 이런 많은 정부들에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시도도 그렇죠. 있었고요. 인천에도 뭐 그런 금융탑 뭐 만든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금융자산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요. 일본의 동경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1988년도 같은 때 보면요. 세계에서 시가총액 50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1등서부터 20등 사이에서 1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18개 사이에서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16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도쿄 미쓰비시 은행 이런 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 같은 데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입니다. 그 시가총액이나 그 다음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큰 은행이라고 해봐야 뭐 KB금융 이런 데 그래서 해외 뭐 선진국 금융기관하고 붙으면 규모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그게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뭐 전체적인 어떤 분야에서는 큰 섹터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작지만 강한 금융회사들이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가는
그 형태로서는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지만 강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이제 보면 왜 맥커리, IMM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이제 가장 그 잘하는 게 뭐냐면 인프라를 깔고 하는 그 자금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깔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 특화돼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호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인프라를 까는 데에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런 기법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면 은행,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모두 다가 똑같은 형태로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보면 그 중에서 특출나게 해가지고 이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커서 그 나라의 그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구호는 많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예, 그렇죠. 금융으로 먹고 살 정도로 성공한 나라 한번 따져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전서부터 영국, 미국 이런 몇몇 나라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마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호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 분야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다른 어떤 그 반도체 분야 말고 더 나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반도체 물론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거 하는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로 그렇게 좋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 이때 반도체가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튼 반도체가 계속 꺾여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야 이거 천에 없이 올해는 정말 다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주가가 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로 포인트에 서서 이게 아무런 앞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인 이상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쁜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나쁠 것 같고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산업이 뭐였냐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산업이 조선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모든 올해 가장 유망한 업종 조선, 두 번째 자동차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선은 작년처럼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7% 올라가는 동안에 2%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절절절절 매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게 되는 거는 아니다. 일단 이런 거를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반도체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서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보면 5G가 원래 한 3년 전 정도의 생각을 했을 때는 론칭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망치가 지금 3억 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수요들이 이제 폭발을 하니 이게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을 거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반도체의 사이클의 깊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진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기가 짧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어가 3-4뿐이 안 되니까 그게 호황기 때에 투자를 한다고 해봐야 얼마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벗어나고 그러는 것들이 괜찮은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올해 반도체 호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017년, 18년 이때 왔던 호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이제 막 서버도 엄청나게 터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강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생겼냐?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주가가 2018년도 이럴 때에 60조의 영업이익을 내고 할 때 57,500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미 주가가 뭐 62,000원 막 이렇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가격에는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서부터는 어떤 과제가 나느냐? 지금 뭐 작년도에 비해서 반도체의 이익이 올해 한 30% 증가할 거야. 30% 증가해가지고는 안 되죠. 50%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좀 했네. 그 가격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내가 봐줄게.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숙제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일단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반도체 산업이 괜찮은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호황이 또 올 거냐. 이거는 그렇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오히려 프로에 우리의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튼 좀 기대를 좀 톤 다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좋은 투자 조건의 하나는 가격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가치니까. 근데 좋다 해도 이미 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좋은 투자처는 아닌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반도체 말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뭐 좀 괜찮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년도에 제가 작년도 봤을 때 이게 자동차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가격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4분기에 현대차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막 지금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자동차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상당히 뭐 옛날에 금융위기 나고 직전에는 굉장히 좋았죠. 네. 그 당시에 뭐 다른 도요다도 이런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워낙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튼 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형태가 돼요. 삼성동에 막 땅 삼성동에 사고. 막 엄청난 땅 사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엎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말로만 그냥 계속 우리 위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제 생각으로 제가 경험으로 보면 2018년 정도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현대차라는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현대차는 항상 누구를 경쟁자로서 생각하냐면 무슨 도요다 이런 데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요? 네. 국내의 우리의 모든 산업과 기업은 딱 둘이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 이 두 개지 다른 데는 다 마이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는 엄청난 이익을 내잖아요. 네. 근데 막 그 당시에 보면 막 현대차는 정말로 어려워서 절절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임원들이 이대로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정몽구 회장님이 우리 전부 집에 가라 그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때에서부터 정말로 본격적인 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만간 그래도 저 회사가 그래도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서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거의 모든 회사들의 이익이 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재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이익이 증가하고 이러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보면 아주 안 좋았던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조정까지도 다 마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 다음에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이런 데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뭐 철강이니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업황 자체가 워낙 이제 절절 매는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아진 거를 그냥 끌어올리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제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이제 고소력을 갖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정도서부터는 제 생각으로 괜찮은 바이오나 제약회사들 이런 데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2017년도에 바이오가 굉장히 올라갈 때에 그래서 뭐 신라젠이 10만 원을 가고 그럴 때 앞으로 봐봐라. 내가 장담하는데 신라젠이 10,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8,000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하냐면 어느 기업, 어느 산업이든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쭉 해서 이렇게 오고 그랬던 산업들을 보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입됐을 때는 도입되고 조금 지나면 이 산업이 정말 세상을 엎을 것처럼 굉장히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을 만들면서 가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버블이 완전히 터지는 형태가 되면서 다 없어질 것처럼 내려갔다가 그게 거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살아남는 놈, 그 등에서 이제 선별이 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바이오가 두 번째 과정까지 갔고요. 지금 세 번째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선별이 돼서 가는 기업들은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시면 네이버가 지금 5,000원 액면으로 따지면 900만 원을 넘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예. 시가총액면으로 따지면 지금 3등 이렇게 하거든요. 1996년도에 삼성 SDS의 사내 벤처 기업으로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남은 회사가 다음하고 네이버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는 이제 바이오가 선별의 과정으로서 그래서 선별의 그 선택이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가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몇 개는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 다음에 또 뭐 셀트리온 이런 데는 통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가 지금처럼 시장이 뭐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네이버를 보고 그 네이버의 모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격과 앞으로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번을 반도체로 볼 거냐? 저는 1번 반도체보다는 그냥 다른 쪽에서 1번이 나오고 반도체는 평년 타작 정도 한다라고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그 바이오가 예. 사실은 참 그 객관화 시켜서 판단하기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실 뭐 매출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예, 이익 예.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어떻게 이 좋은 바이오 업체, 가능성 있는 바이오 업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 근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골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예. 인기 있는 거기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시장에서 바이오 이렇게 가지만 이미 보면 바이오 회사들을 다 이렇게 층을 나눠놓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매출도 상당히 되거나 이런 부류를 제1부류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따로 떨어져서 이미 출발을 시켜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본인들의 성장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게 맞을 것 같다, 틀릴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그 바이오 회사들 하나하나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가 900만 원을 넘어서 올 때까지 그러면 그게 그냥 쭉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중간에 올라갔다가 50% 넘게 떨어졌다가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쭉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라고 하는 것이 그 IT 특히 이 인터넷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골라준 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내가 그걸 굳이 그에서 골라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본인이 하기가 굉장히 좀 성공한다 이거는 뭐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바이오주도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준을 통과해서 1차적으로 그 출발했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성장하는 기업은 성장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러면 투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매출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된 그 1그룹 내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바이오 하면 사실 그런 어떤 제약업체 같은 느낌보다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매출이 없고 뭐 임상 이제 일상 상품과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는데 리스크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바이오 뭐 임상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 일상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와 했다가 이상그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또 와 했다가 이런 그 형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3상 다 성공해도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서부터 그하냐면 3상 다 성공해서 제품 다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했더니 이게 정말로 정말 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그런 거더라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준에서 통과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게 뭐 일상 뭐 이러는 것들은요. 그건 이제 옛날 기준. 그러니까 뭐 일상, 뭐 전임상 뭐 이런 거 뉴스만 나오면 확 뛰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거는 기존을 그러니까 매출과 현재 1그룹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이제 선택하는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지 혹은 뭐 어떤 분들의 의견처럼 좀 이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그 저금리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보면 뭐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나스닥이 가장 최선두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꺾여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뭐 이러는 국면으로서 가게 되면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꼭 뭐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이유로 해가지고 올라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못 이기고 내려간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 내려가면 시간이 지나서 S&P 이런 것들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이 내려가고 이게 넘어와서 또 한국에서 또 부동산이 넘어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형태로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보면 어차피 이것도 한번 출발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걸로 가지고도 이걸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는 그런 거는 될 텐데 올라가는 것들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 내지 15%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당한 좀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막 성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는 상당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그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옛날 실적을 반영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 안 좋았던 기업 관계없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옛날에 한 1, 2년 전에 발생했던 이익을 가지고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후까지 올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또 반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4년, 5년 정도 후에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소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소설을 써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게 나오면 그때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나스닥에서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테슬라. 예. 작년도 5월 달 이런 때 미국의 테슬라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올해 내 부도날 확률 10%, 5년 내 부도날 확률 46%다. 지금에서 캐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2020년 5월 달이 되면 모든 그 캐시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세를 불러버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CDS 프리미엄이 657bp까지 올라가서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더블이 됐고요. 그 다음에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전기차 그에서 미래자동차 이런 거에 선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GM이나 포드는 미래자동차 안 하고 내연기관 끝나고 나면 회사 문 닫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이 성장을 집어넣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PR이 80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근데 작년도서부터 지금 1년 내내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세계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이미 가격이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면 이게 좀 뭔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좋다 이런 얘기 하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스코 시스템스 이런 거 회사들은요 세계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만든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니까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보면 아무튼 성장성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휘두를 수 있는 한 최대의 풀스윙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의 기대가 최대한으로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우연하게 이렇게 가는 건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는 꼭 올라가요. 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국 주식시장이 1989년도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네. 89년도 4월 달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서부터 꺾이냐면 88년도 3월 달에 이미 꺾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하면서 400포인트 정도를 주가를 더 올린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되지. 교과서대로 따지면 경기보다도 주가가 먼저 내려간다며. 그러면 먼저 내려가면 되지. 왜 그걸 1000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떨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왜 그냥 내려가면 되지? 꼭 2000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지고 있는 희한한 속성인데 목표되는 지점까지는 일단은 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버려요. 네. 지금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0,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은 다음에 진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진짜 한번 거기에서 방향을 바꿀 건가? 뭐 이런 이제 그게 있는데 아마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겁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여담이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조차도 미국의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보유할 거라면
들어갔다가 지금 시점이 높다고 생각해도 들어갔다가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장기 보유를 하는 각오라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단기로 가면은 지금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장기와 단기라는 건 없습니다. 장기가 되는 거는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장기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왜 지금 해?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내려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의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낮은 중국, 또 하나는 여태까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기업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미국,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중국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안 좋고 그 다음에 3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내려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업턴을 한다던가 아니면 앞에서 제가 그 미중 무역 협상 그 과정에서 뭐 금융시장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하방은 굉장히 탄탄하고 위는 좀 열려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3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익은 어느 정도 올랐냐? 한 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 시장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간다 해도 타이밍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고. 네, 그렇죠.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하는 입장에서 뭐 새로 들어가서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아까 잠깐 아마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그 아마존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아마존에서 탈출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케아도 이번에 뭐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뜻밖의 MS한테 지금 잡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존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정체돼 버려 있는 상태고요. 정체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도 못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서버를 엄청나게 증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지금 반도체에 대한 호황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존이 그렇게 나오니 그럼 이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나오면 MS도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디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경쟁적으로 증설해봐라. 이게 얼마나 많은 정말 서버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될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건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맞는 건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현재로선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위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IT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국면이 되기 이전 기업들과 그 이후의 기업들은 이전 기업들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올라오지만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뭐 일거에 박살이 나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의 기업들은 특히 이제 IT와 관련한 기업들은 한 번만 삐끗 잘못되면 완전히 그냥 가버리는 형태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키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누가 노키아가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팔고 했던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패션을 잘못 맞춤으로 해서 완전히 가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이다. 그런 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요새 신산업의 그 대표 주자인 뭐 테슬라가 됐든 뭐 아마존이 됐든 뭐 이러한 기업들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보면서 그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까지도 겹쳐져 가지고 약간 그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상시 여기면서 어떤 그 신뢰 같은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적 관점에서는 위험한 그렇죠. 편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편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C를 제일 처음에 IBM에서 만들고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그랬을 때 IBM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IBM의 주가는 PC가 보급되기는 초기에 거의 피크를 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데가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뭐 IBM 그 다음에 뭐 애플 이런 데에 스티브 잡스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케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현재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당연시 여겨지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당연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보면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때 논리로 하락을 절대 상상할 수 없고 하락할 때 논리로 상승을 절대 상상할 수 없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 어떤 언론사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화제가. 그러니까 내연 그 분야의 어떤 오래된 경영자들 그 회장의 그 수족들을 다 자르고 그 수소차가 아닌 그 전기차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인사들로 포진을 다시 시켰던, 그러니까 수소차의 이제까지의 전략을 버리고 테슬라처럼 전기차에 올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아요. 아마 그 인사가 이루어진 건 이제 그 체제 자체가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면 당연히 아버지 때에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그 하면 내가 옛날에 세배해가지고 세뱃돈 나한테 주던 양반들인데 그렇죠. 그 양반들을 내가 지금 밑에 그해서 이거는 뭐 정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일 거고요. 내연기관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내연기관을 가지고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요. 그거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기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이런 것들은 미래 동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의 힘은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를 완전히 글로 간다.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회사 전체를 말아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뭐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그 현대차 전기차가 의외로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유럽에서 지금 5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잘 나가는데 수소차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정부가 얼마나 수소에서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하고 수소차 하면서 현대차 대통령이 현대차 하면서 거기도 가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한다고 해서 이거 엎어뜨리고 전기차로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요. 아마 당분간은 듀얼 체제로서 좀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기업들의 빚이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가 그 부채의 산세태 현상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그 위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흥국들의 기업 부채 비율이 100.6%, 뭐 선진국을 훌쩍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그 경고를 발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튼 금융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금리와
너무 많은 유동성을 푸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부채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삐끗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부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가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총 합치면 대략 보면 한 2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조 달러면 전 세계 인구로 가지고 그걸 나누면 한 사람당 대략 보게 되면 32,500달러 정도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4천만 원이 넘죠.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못 모르는 전혀 그에서 달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뭐 한 3만 몇천 달러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2004년도에 126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이제 250조 달러 정도 됐고, 그래서 속도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더 분리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신흥국 같은 경우가 부채가 지금 보게 되면 한 55조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 굉장히 빨리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신흥국 전체 GDP 대비해서 54%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증가한 게 뭐냐면 신흥국들의 기업 부채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기업 부채가 4조 달러였다가 지금이 19조 8천 달러니까 20조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2년, 13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렇게 왜 신흥국들의 기업 부채가 늘어났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원래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100이라고 하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선진국에서 80, 신흥국에서 20 이런 형태로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문제가 선진국에서 생겼으니까 부채가 선진국에서 50, 신흥국에서 50 이런 형태로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냐면 선진국의 정부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도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쪽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 많이 늘어났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흥국의 기업들에다 빌려주고 신흥국 기업들은 그거를 빌려다가 뭘 하냐면 유전을 뚫거나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를 캐거나 금을 캐거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가가 뭐 한 배럴당 80불, 90불 이렇게 되면 유전 뚫면 배럴당 아무튼 원가 30불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0불 남고 이러니까 계산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원자재도 잘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내서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공급 과잉을 굉장히 만들어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급이 그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수요가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수익이 잘 나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고 뭘 했는데 수익이 안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도산해버리거나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흥국들의 은행과 그 다음에 또 정부를 통해서 막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해결 못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기업들의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정부가 재정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거를 희석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나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조절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부채는 모두 다 일어났으니까.
가게들도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자산에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하고 그렇죠. 뭐 집사고 이렇게 해서.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산 버블이 생겨서 자산이 확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가 되면 이쪽에서 버블이 생기고 들어갔던 돈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기업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너무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네, 얘기로. 예. 부채도 많이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낮은 금리에다가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그 많은 유동성과 그 다음에 또 그 금리를 낮추고 하는 것들에서 생기는 짜릿한 이 맛.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경기의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7월 달서부터 보면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금리를 막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각국의 정부들의 마인드가 옛날에 그 마인드에 계속 맞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 각국이 손쉽게 예전처럼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면 그만큼 미래 전망은 어둡게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딱 지금에 맞는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7월 달서부터 작년 7월 달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막 내리고 했는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2008년 금융위기 터졌던 진짜 핵심 요인은 그 서브프라임 부실 채권과 괜찮은 우량 채권과 이걸 섞어서 자꾸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게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기업 부채를 가지고도 그런 CLO라고 하나 맞나요, 용어가? 맞습니다. CLO라고 해서 기업 부채를 가지고 그런 식의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아직은 부각이 제대로 안 됐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 부분이죠. 만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를 제공해 준 쪽에서는 그거를 또 자본화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켜버리는 형태로서 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그 부실 부분들을 남한테 이제 넘겨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똑같이 보면 또 이제 부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또 거래를 하고 이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쭉 굴러가는 형태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똑같은 것처럼 어떤 계속 커져서 결국 넘을 수 없는 임계점에 딱 도달을 해가지고 그걸 넘는 순간서부터 문제가 확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기업들의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런 저금리 기조가 끝나는 순간 그렇게 좀비처럼 연명하던 기업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저금리 얘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부들 자체에서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저금리를 계속했기 때문에요. 적응력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금리를 수정해야 할 별다른 유인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저금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그 소비자 물가를 비롯한 CPI가 높아진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산 가격도 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도 그걸 크게 워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항상 보면
안심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 저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문제 안 터지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각국의 정부들은 너무 손쉬운 것들을 계속 그 정책들만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아까 우리 신흥국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싼 임금, 노동력 뭐 이런 거일 텐데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로봇의 뭐 배치라든가 AI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그 생산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선진국 자체에서도 인건비가 높아도 모든 그 기계로 대체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그 저임금이라는 메리트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은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거는 아마 이제 산업혁명이 나서 기계가 도입된 이후서부터 그 계속됐던 얘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그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조금 지나면 다음서부터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노조도 있고 뭐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단계로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계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단계로서 계속 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기계를 쭉 이렇게 들여놓고 거기에서 그러면 신발을 만들고 그러는 회사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생기고 그렇겠느냐. 그거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그럴 수도 있을까?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니 뭐 설마 뭐 좀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까 우리 잠깐 CA로 그 기업 부채 그 파생 상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정말 호되게 전 세계가 망할 정도로 큰 그 고통을 겪었는데 왜 똑같은 짓을 지금 또 저지르는 거죠? 사람들의 기억이 약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수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전에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월가의 탐욕을 질타하는 미국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겠지만 월가 주변을 막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인들의 그 탐욕에서 빚어지는 거죠. 계속 뭔가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서로 팔고 사고 팔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달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잘 굴러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튼 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판매 수수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순간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 중에 일부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점점 더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의 탐욕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건 인간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 면세점에 다시 유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4월에 한국을 방문하나 본데 현재까지는 아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일 겁니다. 뭐 다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중국과의 그 어떤 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선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 거해 보면 우리 언제 한한령 내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분명한 건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기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제를 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서 이제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한령이 풀리면 과거에 우리가 뭐 한한령이 있기 전, 그러니까 사드가 있기 전, 뭐 2013년, 14년, 15년 뭐 이런 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장품 이거에 일단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고급의 제품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보면 건너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쭉 이렇게 그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는 본인 자기 나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수입해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중국의 인구가 15억 명이다라고 하면 여자 인구가 7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억 5천만 명이 쓰는 화장품을 자기네 나라 기업 없이 남의 거를 계속 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 기업의 화장품 기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주 최고급의 제품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로레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시세이도 화장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해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옛날에 이 앞에 거 해서 전부 다 따라가고 이랬던 기업들은 이제 그 단계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그거하고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태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되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기 전후에 틀림없이 이런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보이는데 옛날의 영화로서 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옛날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핸드폰 회사 2000년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핸드폰 회사 몇 개냐?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나요? 그럼요. 그 1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뭐냐? 중국에서 오더 하나만 따오면 공장, 이 회사 하나씩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상품화되면서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오다를 받아서 뭐 하고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차차차 다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뭐 3개 남고 4개 남고 뭐 이러다가 결국엔 그것도 또 망하고 그래서 지금 2개 남고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이든지 거의 비슷한 경로를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풀리기 때문에 옛날에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그랬으니 이 화장품에서 저 화장품에서 다 된다. 이렇게 달라들었다가는 정말로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국에서는 정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게 터지면서 막 급성장하면서 뭐 코스닥 상장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신화처럼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화장품을 제조하고 중국 시장. 그렇죠. 그래서 다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뭐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뭐 영양 크림 뭐 이런 걸 쳐보면은 10,000개가 넘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게 경쟁이. 그 마스크팩 이런 거 얼마나 뭐 그래서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조건이 같아진다라고 해서 옛날에 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르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그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처럼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옛날에도 안 됐고 뭐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공산품의 형태로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사드 이후에 이미 시간이 5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사드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 앞전에 들어갔을 때는 잘 됐었잖아. 이 생각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갔다가는 이제 정말 그러면 이제 큰일 아무튼 뭐 한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건 이제 중국은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이게 애증 관계일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건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중국을 활용 혹은 뭐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그 양으로 승부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질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이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실어나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급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그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불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만만한 게 아닌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뭐 대충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가지고 그냥 그 가격 뭐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모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고급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만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10,000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 14억, 15억 인구 중에 아주 극소수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정말 100불, 200불 이렇게 어려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인구수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물론 그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 저기 그 우르무치에 있는 뭐 이런 거를 그 주 타켓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 쪽에 있는 소득이 높고 이런 쪽을 그 타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면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폭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보고 갈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산품 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기는 이미 끝난 시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돈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아까 우리 말씀 나누신 것처럼 금융이 우리가 좀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 주식 조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될 텐데 그냥 진짜 금융기관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러는 건 쉽지가 않은 게요. 우선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에서 하는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제휴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북경의 사무소장이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지려면 유상증자 하는데 참여하고 해서 그 사람 말의 표현에 따르면 피를 섞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봤더니 뭐 타당성 있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50억 증자하는데 참가할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50억은요, 여기에서는 표시도 안 납니다. 지금 증자하려고 하는 액수가 7천억인데, 거기에 50억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럼 얼마 정도, 한 1,000억 넘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1,000억, 우리 자본금이 얼만데?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이야기 나눈 거를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뭐 이래서 초도 물량을 만들면 뭐 2,000개, 3,000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초도 물량하면 기본이 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정도는 만들어야지. 초도 그렇죠.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해도 안 팔려도 그거는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환경을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 혹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해도를 완전히 높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는데 우리 금융기관들도 그동안 계속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갖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뭐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금리가 높으면 뭐합니까? 뭐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고 뭐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전에 많이 서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네요. 이렇게 점검해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바탕으로 뭔가 일들을 저질러 놓고 상대 시장을 탓하는. 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많은 금융자산과 세계 그걸 갖고 있었던 동경도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쉽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의 수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중국 뛰어들어가 가지고 금융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이렇게 많이 갔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